네, 발명특허 강의 4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부분은 1장 1교시선 특허제도와 특허요건에 대한 개략을 설명했고요. 이제부터 2교시는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즉 특허요건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까지 세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2장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모든 발명이 다 특허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 이른바 신규성 요건이죠. 과거의 기술로부터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규성과 진보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 세 가지 요건을 각각 갖춰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특허 요건 일반,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 내지는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가로 1번에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여기서 산업은 넓은 의미의 산업으로서 여러 가지 직업 분류상 나타나는 한 3만여 개가 넘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2번 특허 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걸 얘기하죠. 또는 공연이 실시된 것, 이미 다 어느 산업이든 그걸 다 생산하고 있어. 실시하고 있는 거죠. 실시된 것이 아니하고 그래야 신규성 요건을 갖추게 되죠. 또 특허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그런 간행물, 그러니까 어떤 책이라든가 또 논문이라든가 이런 반포된 간행물, 이미 다 논문집이 배포가 끝난 거죠.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 공지사실, 공연이 실시된 사실,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사실이 아닐 것이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목적, 작용, 효과면 등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당업자라고 그랬죠.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즉 기존의 기술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문턱점, 임계점 같은 거겠죠. 또 네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출원에 해당되지. 그렇죠. 우리는 출원주의죠. 그래서 선원주의라고도 하고 먼저 출원한. 지난번에 제가 발명 특허의 역사에서 전화기의 발명이 벨 전에 이미 1년 전에 다른 자가 발명해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2시간 전에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먼저 출원을 해서 영국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이미 선론주의에 저촉되는 먼저 자기가 발명했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선발명에 따른 입증이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 발명자, 이른바 2시간 차이. 그래서 선원주의 설명할 때 벨의 전화기 발명의 출원, 그래서 출원이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출원, 먼저 이미 유사 발명의 출원이 있는데 그 뒤늦게 후출원이 됐을 때는 거절되겠죠. 각하되겠죠. 그런 게 바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네 가지로. 그 다음에 나번에는 특허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발명, 특허 요건에 대한 심사 대상이 되는 발명은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그래서 이제 변리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명세서 작성. 그리고 명세서만 별도로 사무장급에서 작성하는 그런 도면 같은 걸 그리는 사람 따로 대개 이제 특허 법률사무소에 가면 있죠. 명세서 작성 전문가, 또 도면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다 기계공학과나 엔지니어들이어야 되죠. 기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 명세서에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악
되는 발명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명세서 작성도 강의되는데 그때 요 청구항이라든가 계략을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복잡한 명세서는 다 작성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답원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예를 들어보면 가로 1번 자연법칙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해야 되는데 자연법칙 스스로 그렇죠? 뭐 질량불변의 법칙을 나 특허내놓고 아무도 못 쓰게 할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가로 1번 설명해 보면 발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 즉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자연법칙 그 자체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력학 제1법칙,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 자체로는 발명을 안 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해봐야 각하당하고 심사 거쳐서 거절당한다. 이런 거는 자연법칙 자체는 스스로 발견이죠. 과학 원리에 또 우리가 이제 수학 원리 이런 것들은 그 스스로 그걸 이용해서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되는 거지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 대상에서 탈락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그래서 누구나 다 가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또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 그걸 보고 시를 써서 소설을 창작하신 애에 해당은 될 수 있어도 단순한 발견일 수 있죠. 어디 갔더니 다람쥐가 굴 속으로 싹 들어가서 그 안에 집을 졌는데 그 집을 짓는 방법 특허를 내겠다. 안 되겠죠. 단순한 발견에 불과해서. 그래서 여기서 발견이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물건이나 법칙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으로서 창작이 아니므로 천연물, 예컨대 광석, 자연현상 등의 발견, 뭐 광맥, 뭐 우라늄광, 또 아니면 금광, 석탄, 석희석 뭐 이런 것들을 그건 단순한 발견이고 그걸 가지고 나 특허 낼 거야. 광업공사 니들 잘 알아? 뭐 이러면 안 되죠. 거기서는 준물권인 그렇죠? 의제 물권인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런 광물을 발견한 독점배탁권을 광업권 또 어업권 어장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발견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법적 보호제도는 있지만 특허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그 발견 자체만으로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 자체의 발견이 아니라 천연물에서 어떤 물질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경우 그 방법은 발명에 해당되며 또 그 분리된 화학물질 또는 미생물 등도 발명, 그리고 미생물 발명 있죠. 또 식물, 동물 발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순한 발견, 자연법칙의 발견 이런 거는 안 된다. 자연법칙 자체도 안 될 뿐더러 그런 발견. 그래 여러분들이 인류의 아주 위대한 발명 중에 제가 플레밍이라는 영국의 화학자인가 영국 사람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이제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 페니실린 또 테라마이신 뭐 이런 있죠. 그런 약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위대한 발명 속에 그래서 그런 화학물질 미생물에서 그걸 추출해 가지고 하는 것 또 미생물이 어느 정도 독특한 그런 성질을 띈 걸 가지고 또 복제를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러면 단순한 발견에 넘어서 발명 해당이 될 수 있죠. 또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서 세 번째 자연법칙 자체에 위배되는 것 아까 에너지 보존 연력학 1법칙에 반하는 물러서 끓이면 그게 개솔린처럼 기화가 돼서 된다. 이런 게 자연법칙에 위배될 수 있죠. 그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야므로 자연법칙의 자체도 안 될 뿐더러 그 위반돼서 위배되는 것. 예컨대 연구기관 그러니까 한번 에너지를 하면은 그게 에너지 어느 정도 지나면 멈추는데 연구기관을 연력학 법칙에 위반되는 제1 법칙이죠. 그게 위반되는 건 자연법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라도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특허 거절되겠죠. 발명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네 번째,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도 발명이 아니겠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 법칙 이외의 법칙, 경제 법칙, 수학 공식, 논리학적 법칙, 작독법 등 인위적인 약속, 게임의 규칙 그 자체 등 이런 규범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에 이런 것들은 이용하지 않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예가됨으로 발명이 아닌 거죠. 또는 인간의 정신활동, 어떤 뭐 종교적 영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영업기획 그 자체, 그래 영업 방법으로서 소프트웨어, 또 그런 어떤 네트워크와 결합된 기술적이면 그건 BM 특허가 되지만 영업기획 그 자체, 영업 방법론, 뭐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영업 방식 이런 거는 발명으로 독점 배타할 수가 없죠. 또 교수 방법, 강의의 기법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또 금융보험제도 그 자체, 또 과세제도 그 자체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알파벳, 숫자 기호 등을 조합하여 암호를 작성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등기부, 요즘에 이제 등기필 정보에 보면 가운데 스티커가 있는데 그 네 자리 비밀번호 같은 게 있죠. 그 조합 그 자체를 가지고 발명 특허는 안 된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된다. 또 다섯 번째는 기능이라고 써놨는데 가로 5번 예컨대 악기 연주 방법, 볼을 손가락으로 잡는 방법, 또 볼을 던지는 방법. 요즘에 이제 야구죠. 그래서 마구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나오는 이연세 만화. 만화에는 더 상상력이 많은데 여러분 어제도 유현진 야구를 해서 이제 승은 못하고 어제는 패했죠. 2점 잃어가지고 거기서 유현진이 손가락 가운데에 너크볼,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손가락 두 개를 비틀어서 하는 그런 볼을 던지는 방법론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또 악기 연주 방법, 내가 대금을 아주 멋지게 소리도 일반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보단 훨씬 더 구슬프게 내는 그런 호흡적인 조절 방법 이런 거는 단순한 기능으로 보아서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로 6번에 또 단순한 정보의 제시. 그리고 요즘 지능정보사인 정보가 곧 자산이자 또 여러분의 중요한 특허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정보 그 자체만 제시해 갖고 난데 예컨대 녹음된 음악에만 특징 있는 CD라든가 또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 0과 1이 조합된 알고리즘 정도 되겠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데이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들이 논란이 되고 또 인공지능의 중심에는 빅데이터 분석이 그런 프로그램이 껴서 딥러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체만 갖고는 안 되고 그게 인공지능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되면서 어떤 기술과 결합됐을 때 그럴 때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록이 될 수도 있고 특허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단순히 찍어서 나열해 놓은 그런 것, 단순한 정보 제시는 특허가 되지 않는다. 발명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번째 미적 창조, 이른바 예술작품이죠. 해와 조각 그 자체. 그래서 예술작품 자체는 말 그대로 예술적 창작이라 예술가로서 보호는 되겠죠. 저작권으로 보호되겠죠. 그런데 특허가 되려면 그런 예술가가 만든 조각 또 내지는 그걸 활용해서 산업상 이용, 가령 생각하는 사람, 뭐 로댕이안 그런 게 있다면 그 생각하는 사람의 포즈와 그런 조각 형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사유세계로 빠질 수 있는 뭐 인공지능 기술 뭐 이런 게 있다면 몰라도 거기서 생각하는 사람 자체의 그 조각을 특허 출원해선 미적 창조물로서 여기서 말하는 발명에서 탈락된다. 이런 게 발명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컨대 또 해와 조각 그 자체 뭐 이런 거고, 또 8번째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알고리즘 그 자체를 되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로 기술을 구동하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로봇을 구동하는 그런 기술. 그래 요즘에 이제 뉴스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에 관련되는 게 많이 뉴스로 보도가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그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보호되죠. 그래서 특허가 되려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어떠한 산업 발전에 이용될 수 있고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9번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즉 자연 법칙을 이용하면 그게 계속 실시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추론 발명의 반복 재현성은 반드시 100% 확률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어느 정도 반복 가능성이 한 8, 90% 뭐 이 정도 절반 이상이 넘는다라든가, 그래서 100%보다 적은 확률이라도 또 다음에도 거의 99%, 90% 이상은 그 유사한 게 계속 작동되고 재현, 실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복 재현성이 있어서 특허가 될 수는 있지만 반복 재현 가능성 1위로 끝나고 다시 또 그런 걸 이제 추출하거나 작동할 수 없다면 9번째 걸리겠죠. 가로 10번째는 아직 완성되지, 이른바 미완성 발명. 그래서 발명의 단계에서 보면 아이디어 착상하고 또 주변을 관찰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기술과 대비도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특허 명세서로서 출원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완성도가 있어야지, 아직 생각, 아이디어 착상 단계라면 여기서 말하는 미완성 발명으로 특허 출원, 발명이 완성되지 않아서 특허 출원 안 되겠죠. 그래 거기 이제 완성된 발명을 조금 더 제가 박스 쳐서 설명해 놨죠. 완성된 발명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거기까지 가야 완성된 발명이죠. 그 판단은 특허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구 취지에 준하는 또 발명의 구성, 이런 란이 있거든요. 또 구성 및 작동, 작용, 효과, 그렇게 세 개를 써야 되는데 이 발명은 뭐 가령 불고기판이다, 뭐 이제 디자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고기가 타붙지 않기 위한 또 어떤 기름이 한쪽으로 흘러가게 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걸 개선한 그런 발명의 목적, 또 구성. 그래서 이 불고기는 주철로 만들어서 삼각대처럼 세워놓을 수 있고, 뭐 이제 구성, 또 작용 효과.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기존이 그냥 고기를 단순 굽는 거라면 이거는 약간의 삼각 형식으로 지난번에 우유팩 그 발명품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된 점을 효과에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 구성, 작용 효과, 이걸 특허 명세서에 쓰게 돼 있어요.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해서 완성 여부를 심사관이 판단하겠죠. 그래서 발명이 완성돼야지 미완성 발명, 지금 착상 단계에 있는 건 특허 출원 대상이 안 된다. 발명에서 탈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성의 판단, 신규성의 신규성의 개념은 뭔지, 취지는 뭔지를 의의에서 살펴보겠어요.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당의 특허 출원시죠. 그래서 자기가 특허 명세서를 제출하는 출원서를 내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이 공개된 이후에 특허 출원을 한 때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걸로 본다. 이미 공개된 거죠.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 등록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개되었거나 잘 알려진 거죠. 또 공연이 실시된, 비밀로 하지 않고 내놓고 그걸 이미 제품화돼서 생산하고 있는 거죠. 또는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 논문집도 있고 출판된 그런 책, 요즘에 또 전자책도 해당되겠죠. 또 요새는 정보통신, 그 통신에 의해 어디에 플랫폼에 올려진 것도 간행물에 준하겠죠, 해석을. 그래서 기재되거나 전기 통신위선을 통하여 공중, 일반 사람을 공중이라고 하거든요.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 신안받을. 그리고 요즘 하나 더 들어갔죠. 우리 요즘에는 플랫폼,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구글, 이런데 수많은 사람, 또 여러분 지금 제 강의도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 유튜브 그런 데는
전기통신이든 제가 이렇게 또 강의에서 올리는 그건 저의 저작권이자 저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걸 이미 공지된 또 반포된 걸로 보아서 특허법 29조이랑 1, 2호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규성에 탈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9조 1항의 신규성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공지된 발명, 귀공자에다 알지자죠.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일반 사람, 아까 공중이란 말이 나왔죠. 일반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공지된 발명이다. 그래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 그건 특허가 안 되는 거죠. 또 답원에 공연이 실시된 발명,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이 공연이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는 걸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은 전면적으로 비밀 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 부분이 있을 때는 공연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받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언론 같은 데 보면은 조금 추행 같은 거에 뭐예요? 공연 음란죄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일반 사람이 보는 그런 공개된 장소. 그러니까 어떤 마트 앞에 거기에 이런 파라솔이 쓰여져 있는 거기에 의자에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음란행위라거나 그러면 그게 이른바 공개된 누구나 다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죠. 이걸 공연 음란죄. 그래 공연의 반대는 비밀, 암행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분이라도 비공지된 게 있다면 그 부분만 특허가 구성이 될 수 있고 이미 알려진 것 플러스 알파 실용신안에 좀 가까울 수 있는 그 정도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라번에는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어떤 게 되는가? 가로 1번 간행물 일반 공중에게 반포라는 건 널리 풀어헤침. 여러분이 한글 창제하여 세종대왕이 이를 반포한다. 그래서 그 반포 얘기가 나오죠. 반포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이른바 사문서, 복제된 또 하나의 문서 이런 거죠. 그래서 원본이 있고 그걸 복사해서 사본 이 정도 되겠죠. 도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그래 요즘에는 정보전달이 CD 또 그 다음에 어떤 USB 이런 데 담잖아요. 그게 이른바 정보전달 매체에 돼서 종전에는 종이책을 통해서 반포했는데 지금은 전자책도 있고 이북 또 그 다음에 USB 또 그 다음에 전자매체 CD, 블루레이 디스크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정보전달 매체가 발달해서 그런 데에 기록이 돼 있으면 반포할 간행물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걸 좀 더 가로해서 설명해 보면 공중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된 마이크로필름, 옛날엔 그 마이크로필름으로 떠서 판결문 같은 걸 보관해줘. 또는 CD롬, 플로피 디스크, 거기서 DVD 디스크, 또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 또 요즘에는 블루레이 디스크, 그래서 이제 2시간 공연, 3시간까지 들어간다고 했죠. 또 OHP용 자료, 이제 슬라이드 같은 걸 하기 위해 필름들 있죠. 사각형으로 된 그런 것도 여기서 말하는 넓은, 왜 요즘엔 정보 전달 매체가 전자적 매체, 전자적 디스크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간행물에 들어간다. 두 번째, 반포란 용어를 설명해 보면 상기간행물이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 그래서 이게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간행되는 거죠. 그래서 출판물도 보면 뒤에 인쇄일, 또 발행일 이렇게 해서 되게 이제 한 열흘 차이로 이렇게 해서 뒤에 판권에 붙어 있죠. 그래서 언제 간행됐는지가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일을 기준으로 보겠죠. 그 간행물을 현실적으로 보았다는 사실까지 인지할 필요는 없고 이미 발행이 되어서 서점에 열람대에 놓여지고 또 각 기관에 배포가 되면은 반포가 된 거죠. 또 그래 여러분들이 법률이 제정되면 효력 발생은 우리가 공보, 그렇죠, 관보, 또 지방자치단체
보 있죠? 그 지방자치관보. 그런 게 간행된 날로부터 20일 그럴 때 그게 이제 반포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 공공기관 가면은 뭐가 거기에 관보가 반포되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째 간행물 반포 시기를 구체화 해보면은 간행물의 반포 시기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동그라미 1번 간행물의 발행 시기가 기재되어 있을 땐 그 말일로 한다. 그래서 발행 시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간행물의 발행 시기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입증 자료나 적당한 근거 등으로 추정 또는 인정된다. 그래서 출간은 됐는데 거기에 발행 시기, 발행일이 없어. 그랬을 때는 그 발행 시기. 그래서 여기에 발행일이 있더라도 그게 이제 각 열람이 가능할 정도로 깔릴 때 뭐 며칠은 걸리니까. 그래서 2월 25일 그러면 2월 28일이 되겠고 3월 15일 날 발행이 됐다 그러면 3월 31일이 반포 시기죠. 그 다음에 가로 4번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거기에 기록이 또 돼 있어야죠. 그 문헌에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 및 문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진 않으나 사실상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을 말한다. 그래서 간행물에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훈민정음도 거기에 이제 뭐 무슨 본 하면서 나올 때 거기에 기록 내에 몇 년, 몇 월, 며칠 지금처럼 서기의 연도 기재가 안 됐더라도 10월 상순에 반포한다. 그럼 상순이면은 최소한 10월 10일쯤이 아닌가? 그래 지금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된 거죠. 상순.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당업자죠. 그 간행물의 반포 시에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악해낼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반포식, 사실상 반포된 때. 이 경우는 간행물 반포 시기에 기술 상식을 참자한다. 그래서 항상 당업자 기준으로 신규성의 간행물 반포 시점도 판단한다. 마에 보면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최근에 이제 정보통신혁명 3차 또 4차 산업혁명처럼 지능정보 사이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SNS 또 ICT 발전된 지금은 또 5G죠. 5 제너레이션 5세대 정보통신 기술 그걸 지금 어느 국가 기술이 표준화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좌우되겠죠. 그래서 마번을 설명해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위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그래서 이미 플랫폼 또 유튜브 같은데 다 개인 방송을 통해서 알려줬어. 그러면 그 방송된 날짜 같은 게 다 증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시점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거기 기록된 또 공개된 날 그달 말일이 되겠죠. 그래 그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 회선이란 첫째 다음과 같은 걸 말한다. 먼저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뭐 지금 WTO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즘엔 ILO 노동기구죠. 또 그다음에 요즘 WHO 코비드19를 주관하는 그 다음에 그런 기구가 주체가 되고 동그라미 번 보니까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인의 국공립대학도 그 연구 R&D 같은 걸 발표하고 또 강의 같은 걸 공개하죠. 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도 그런 주체가 되겠죠. 전기통신위선을 이용하는. 또 동그라미 4번에는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연구재단 뭐 이런 거겠죠.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전기통신위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학회, 제가 이제 활동하는 학회 논문 같은 거 기재하면은 종이책으로도 그 학술지도 가능하지만 또 그 다음에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면
한국 법학회 체면 제 논문이 한 10대 편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그런 최근 논문들도 여러분이 참조해 보실 거고, 그러면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전기통신위선, 그래서 지금은 연구자들은 또 연구 업적 문제 때문에 한국연구재단에 다 올리죠. 자기가 이달에 이런. 그래서 지금은 이제 LMS 시스템에 따라서 전부 다 잼스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에 학회에서 대부분 학회가 가입해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이미 심사 거쳐서 완성된 논문을 올려놓으면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누구든 열람할 수 있게 공개돼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에서는 이런 주체들이 운용하는 그런 회선들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까지 넓게 여기서 말하는 전기통신 회선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바에는 공개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기 위한 요건에 동그라미 1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된 경우일 것. 그래서 이제 공지되지 않으려면 그런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 그렇죠. 발명자 자신이죠. 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거기에 공지 등이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특허 발명자죠. 그 다음에 출원할 것. 그래서 6월 내, 그러니까 그런 데에 알리고 바로 6월 내까지는 신규성 상실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원서에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그러니까 특허 출원, 요즘엔 다 전자 출원하니까 변리사가 또 본인이 직접 출원을 해서 특허청에 이미 제출을 했어. 그러면 30일 내에 그 관련 증빙서류를 또 제출. 물론 다 그것도 스캔해가지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대개 특허 출원할 때 보면 앞에 출원서가 있고 명세서, 그래서 그런 발명 사실을 증명한 거를 전자문서로 다 제출하죠. 그 다음에 특허 요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진보성 판단, 3번에 나왔죠. 그래, 진보성의 의의, 취지는 뭐냐? 진보성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 출원 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업자죠. 특허 출원 시에 공지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그러니까 그걸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 그래, 말은 이렇게 쉽지만 실무 들어가면 까다롭겠죠. 그래, 특허법 29조 1항이 신규성이고 29조 2항이 바로 진보성의 개념 정의가 특허법에 명시적으로 있죠. 그러면 나의 이 진보성 판단의 기본 원칙, 가로 1번 진보성 판단. 진보성 판단은 특허 출원 전에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명세서의 청구항이죠, 발명을 특허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인용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즉 쉬운 것,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 대개 이제 복수 청구항으로 쭉 쓰겠죠. 각 청구항마다 진보성. 그래서 1항에는 그건 뭐 좀 평이해, 또 용이성이 있어. 그런데 2항 보니까 발전된 기술들이 3항 쭉 나가 뒤로 가니까, 그러면 1항은 해당되지 않을지 몰라도 2, 3항이 진보성 요건을 갖춰서 특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공지된 발명의 단순한 집합, 그래서 A 발명, B 발명, C 발명을 묶어놓은 청구항이라면 특허 출원 안 되겠죠. 심사에서 탈락하겠죠. 그런데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이걸 조합, 이른바 요즘에 콤비네이션에서 더 나가 융합, 컨버전스 된 그런 건 진보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그냥 1, 2, 3 모아놓은 게 아니라 1 플러스 2 또 3 플러스 4에서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결합시킨 발명을 하다 보니까 좀 앞서갈 것 같아. 또 개선된 것 같아. 그래서 단순 집합의 나열은
진보성 판단에서 탈락되지만 여기서 기존의 공지된 발명의 조합이지만 융합 상태로 가서 조금 더 그 개선된 기술의 여지가 청구항에서 나타나면 조합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죠. 진보성을 통과할 수도 있죠. 그래 특허 출원 전에 대한 해석을 두 번째 가로 2번에 보면 특허 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 출원 시 분까지도 고려한 아까 벨 2시간 전 그렇죠? 먼저 창작했던 자가 1년 전 2년 전에 이미 전화기를 막 실험해서 벨도 아마 그걸 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2시간 전에 출원한 벨이 그래서 시분까지 요즘엔 전자출원에 거기에 등록하면 초까지 나오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출원 사실 그 하드디스크에 심사관의 하드디스크에 도달하면 딱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열어보면 그때 심사 개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당업자란 말이 나오죠. 진보성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누굴 기준으로 심사해야 되는 자 하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가령 코비드19 백신이다. 그러면 지금 의약품의 일반적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의 통상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통상은 평균. 여러분이 법학에서 말하는 과실. 그래서 보통 평균인의 그런 주의력을 다하잖아할 때 과실이 있다 이러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통상이라는 건 일반적 지식을 가진 자를 당업자. 그래서 그 분야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지식 수준에서 판단해서 그 기술 판단자의 주체는 당업자라는 기준이 특허법에 나온다. 여기서 기술 수준이란 특허법에 규정된 발명 외에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기술 상식 등의 기술적 지식에 구성되는 기술의 수준, 그런 기술 수준은 넘어설 것이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업자라는 개념을 처음에 한자로 써 있어서 조금 낯설긴 하지만 어쨌든 특허법을 공부하다 보면 당업자 수준에서 그래 우리가 놀러 가서 야, 저 사람 예쁘지 않냐? 뭐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성희롱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평균적 아름답다 이걸 할 때 야 당업자 기준에서 바라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겠죠. 이어져 있겠죠. 프로세스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박스 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특허 발명의 진보성은 신규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래 신규성에서 탈락해버리면 진보성 판단은 안 하겠죠. 그래 어느 발명이 공지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인가의 신규성 문제와 그것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의 진보성 문제는 별개로. 그래서 탈락. 그래 우리 성문법 국가의 법규 특히 요건 사실을 설명하는 게 이렇게 좀 나눠서 분석하죠.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건, 신규성 요건, 진보성 요건, 또 발명의 요건 이렇게 네 가지를 분해서 하고 분석하는데 이렇게 칼로 물베기 또 아니면 두부 자르기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신규성과 진보성이 딱 단절된 건 아니다. 따라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신규성 판단을 거치면서 진보성 판단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발명의 신규성 판단이 선행되고 신규성에서 탈락해버리면 진보성 판단은 안 한다. 2단계 논문 심사와 비슷하죠. 그래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관계 내지는 선후관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노란 박스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또 네 번째 요건으로 나오죠.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의 가본을 설명해 보면 여기서 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업 및 농업, 임업 및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근데 더 나가죠.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 분야도 포함한다. 그래 특허법 제29조 1항에 산업상 이용 가능한 고도사상의 창작의 발명이 나오죠. 산업은 넓은 의미의 산업 범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은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운수유통업도 다 건설업도 다 포함되죠.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게 있죠. 보험업 및 금융업과 의료업은
이 산업에서 제외된다. 물론 이제 의료기 같은 걸 기술적 자성의 창작으로 되죠. 그런데 의료업 자체에 그건 왜 의료업 같은 건 인간의 인술로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런 면에서 또 금융업, 보험업 이런 데는 그 방법 발명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별도로 판단한다. 그래서 산업에서 보험, 금융, 의료업은 빠진다. 또 산업성이 없는 발명은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그래서 아직 아이디어 단계 지금도 코비드19 백신이 중국은 발표 푸틴은 또양 섣불리 막 임상실험도 인간 임상실험도 안 끝났는데 마구막 발표하죠. 그래서 이런 건 아직 학술적 실험적 단계가 아닌가. 황우석도 체세포 발견이 그런 상태였던 거죠. 또 거기서 데이터를 조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많은 비난도 받았던 건데 그래서 발명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이라든가 이런 아직 실험 단계 또 발명이 완성되지 아니하는 단계 이런 거는 산업성이 없는 걸로 본다. 그래서 발명에 완성된 발명 요건까지는 갖춰야 된다. 또 나번에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걸 거기에 이제 의의에서도 좀 설명했는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닌 것의 대표적 첫 번째 의료행위, 가 발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행위에 해당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아까 의료업이 그래 들어간 거죠. 다만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료기기, 예컨대 메스 등을 이용하여 간을 수술하거나 또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그런 발명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넓게 그걸 해서 방법적 발명, 의료 기술적 발명 단계까지 가면은 그건 또 별개로 발명이 될 여지는 있죠. 가번에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한 발명 이런 건 단순한 시술행위, 수술행위 그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나의 발명에 해당하는 유형을 보면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그래서 지금 코비드19 백신이 발명이 되면 그 제약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실험실 단계는 조금 지난 것도 같고 그래 올 연말에 백신이 발표도 될 것 같고 그래 내년 상반기에 만일에 임상실험 거치면 하반기쯤에는 백신이 어느 정도 예방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약품 또 그 의료기기 이런 건 다 엄연히 발명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의료기술에 빠지는 것의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신규한 의료기기 발명에 병행하는 의료기기 작동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 방법 발명이 그 구성의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 또는 실질적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걸로 취급된다. 그래서 요 1, 2번 동그라미 1, 2번 그걸 기억해 두시면 무조건 저거 의료기술이야 발명 안 돼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요 두 개 발명에 해당하는 유형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업이라는 건 계속 반복하여 아까 재현 가능한 뭐 이런 걸 판단했듯이 업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실시 가능하고 산업에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개인적 또는 실험적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업 반복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요. 업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취급된다. 그러나 개인적 또는 실험적 학술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도 시판 또는 영업의 가능성 있는 것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그래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또 가로 3번에는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산업으로 이용 가능하니까 실시가 그렇죠. 특허 청구항에 있는 걸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이론적으로는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더라도 그 실시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취급한다. 예컨대 오존층의 감소에 따른 자위선 증가를 방지하고 위하여 지구 표면 전체를 자위선 흡수 플라스틱 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 근데 지구를 사실상 어떻게 둘러싸겠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인가요? 그리스 시대 유명한 학자. 여러분들이 나에게 지구에 들 지렛대와 그렇죠? 받침대를 제공한다면 나는 지구를 들어서 엎어버리겠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지렛대를 만들 수도 없고 받침대를 제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못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존층을 막는다고 전 지구를 다 둘러싸는 그런 플라스틱 필름을 내 발명했다. 그러므로 나는 발명 특허를 내겠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실현 불가능, 산업상 이용 불가능으로 보는 거죠. 다만 그 발명이 실제로 또는 즉시 산업상 이용되는 것에 필요하진 않고 장래 이용 가능성 정도만 있어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된다. 2006년 10월 1일 특허 심사 기준을 개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진보성을 판단하긴 하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조금 더 장차 향후 기술이 발전하면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발명, 또 블록체인, 빅데이터의 그런 방법, BM 특허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겠죠. 예. 그래서 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 제가 박스에 놓고 노란 박스를 설명하겠어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 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 비로소 이용 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는 아니다. 그것까지 그렇게 넓게 해석할 건 아니고 어디까지 지금 현재 기술에 조금만 또 멀지 않은 근래에 그런 게 실시권 될 수 있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런 화학적 기법만 조금 가미되면 가능할 때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장래 이용 가능성을 부연 설명한 그런 해석이죠. 그래 네 가지를 다 설명했죠. 발명일 것, 산업상 이용 가능할 것, 특허 요건에 세 번째는 신규성 있을 것, 네 번째는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것. 그리고 심사관들의 판단 기준을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3장 특허의 주요 원칙과 제도 이 부분은 좀 짧아서 20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2교시가 조금 길었죠. 한 40여 분 했네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3교시에서 계속 강의하겠어요.